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살려면 이 통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10살 소년이 가리킨 건 건설 현장에 버려진 낡은 드럼통, 붉은 녹이 슬어 핏물을 뒤집어 쓴 듯한 드럼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화강그룹 차정화 회장은 소년의 눈빛에 홀린 듯 좁고 차가운 철통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뚜껑이 닫힌 바로 그 순간,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수톤의 철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명 여기 서 있었는데 형체도 없이 깔렸나 보군.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차정화 회장. 그녀는 땀으로 범벅된 채 숨을 죽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지 소녀는 대체 어떻게 찰나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붕괴 사고 뒤에 숨겨진 자신의 핏줄조차 연루된 잔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든 편안한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공업단지 앞에서 검은색 벤틀리 3대가 일제히 멈춰섰다. 차정화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수행원들이 삼엄하게 주변을 둘러쌌다. 70평생을 건설업으로 일궈온 그녀의 눈에는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조차 미래의 청사진으로 보였다. 오늘은 이 땅에 들어설 복합상업시설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다. 회장님, 안전모 착용하시죠. 비서실장 김 과장이 공손히 안전모를 건넸지만 차정화는 손을 저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정장 차림의 몸에선 여전히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굴착기가 대기 중인 공터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였다. 길 한복판 굴착기가 서 있는 바로 앞에 누군가 거대한 철제 드럼통을 세워놓았다. 붉은 녹이 얼룩덜룩하게 번진 그 통은 성인. 남자 한 명이 쭈그려 앉아 들어갈 법한 크기였고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다. 이상한 것은 공사 현장 어디에도 그런 드럼통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뭐야, 저건? 차정화가 미간을 찌푸리며 멈춰섰다.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가 드럼통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드럼통 뒤에서 튀어나왔다. 10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누더기 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맨발에 가까운 낡은 운동화,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껴 있었다. 거지 소년이 분명했다. 살고 싶으면 이 안에 숨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처럼 건조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달랐다. 까만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절박한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뭐라고? 이 꼬마가 지금... 김 과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차정화의 손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니, 소년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 어딘가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 하나가 번쩍였다. 8년 전 죽은 아들 우연의 눈빛. 왜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하지? 차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시선을 따라 차정화도 고개를 들었지만 맑은 하늘뿐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온한 오후였다. 30초? 소년이 말했다. 30초 안에 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죽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소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차정화가 또다시 손을 들어 막았다. 이상했다. 이 소년의 말에는 협박이나 장난기가 없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비가 올 거라고 말하듯
해가 질 거라고 말하듯 드럼통 안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고 녹슨 철판 틈새로는 빛이 새어 들어왔다.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폐소공포증을 유발할 만한 공간이었다. 회장님, 이건 정신 나간. 비켜. 차정아는 짧게 말하곤 코트를 벗어 비서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드럼통 쪽으로 걸어갔다. 60이 넘은 재벌 회장이 거지 소년의 말을 믿고 쓰레기통 같은 드럼통 속으로 몸을 구겨 넣는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아니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 아이를 믿어라. 차정아는 드럼통 가장자리를 붙잡고 한쪽 다리를 먼저 집어넣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과 녹과 오래된 쇠 냄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았다.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움츠리고 온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바닥에 검은 액체가 정장 치마를 적셨다. 회장님, 비서와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소년이 재빠르게 뚜껑을 덮어버렸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정화의 세상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드럼통 안은 상상보다 더 좁았다.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웅크려야 했고 머리 위로는 철판 하나만이 세상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바깥에서 수행원들이 소년을 잡으려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다. 쿵! 무언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땅을 내리쳤다. 드럼통 전체가 떨렸고 차정화의 몸이 철판에 부딪혔다.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이 연이어 터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비명. 그제야 차정화는 깨달았다. 소년의 말은 예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어둠 속에서 차정화는 숨을 죽였다. 드럼통 철판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땅에서 올라오는 떨림, 공기 중에 퍼지는 충격파,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하지만 가장 섬뜩한 건 그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뚝 끊겼다는 점이었다. 침묵.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수행원들의 외침과 발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차정화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손바닥에 닿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쾅 또다시 굉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드럼통 바로 옆에서 뭔가 거대한 물체가 떨어진 것 같았다. 철근 다발이 쏟아지는 소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지는 소리. 차정화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뭔가가 덮쳤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만약 이 드럼통 안에 숨지 않았다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차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드럼통 벽을 더듬었다. 녹슨 철판에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틈새. 그녀는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희미하게 바깥 풍경이 보였다. 굴착기는 멈춰 있었다. 하지만 굴착기 버킷은 땅을 파헤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리찍은 듯한 각도로 땅에 박혀 있었다. 그 주변으로 철근과 자재 더미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낯선 목소리였다. 차정화의 수행원들이 아니었다. 차정화는 숨을 더 얕게 쉬며 귀를 기울였다. 확실해? 정보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없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굴착기 기사도 도망갔고 젠장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건가?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구두 밑창이 자갈을 밟는 소리. 2명, 아니 3명. 차정화는 눈을 크게 뜨고
틈새로 밖을 관찰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셋이 잔에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드럼통 쪽으로 다가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툭! 남자가 드럼통을 발로 찼다. 둔탁한 진동이 철판을 타고 차정화의 등에 전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았다. 입을 벌리면 신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툭! 툭! 남자가 또 두 번 통을 찼다. 마치 안을 확인하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차정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열지 마. 제발 그냥 지나가. 제발. 야, 이거 그냥 쓰레기통이야. 녹 좀 봐. 몇 년 묵은 건지. 그래도 열어볼까? 시간 없어. 헬기 소리 안 들려? 빨리 철수해야 돼. 발소리가 멀어졌다. 차정화는 그제야 가슴에 손을 얹고 긴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드럼통 안의 공기는 뜨겁고 습했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며 달아나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얼마나 기다렸을까? 10분쯤 지났을 때 드럼통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와요. 소년이었다. 거지 소년 노을이 뚜껑을 들어 올리며 손을 내밀었다. 차정화는 그 작은 손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기어 나왔다. 다리가 저렸다. 허리는 뻐근했고 정장은 기름때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차정화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행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차들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땅바닥에는 자재 더미와 흙먼지만 가득했다. 그녀가 섰던 자리는 굴착기 버킷에 짓눌려 있었고 만약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그녀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소년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차정화는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았을까? 어떻게 굴착기가 언제 움직일지, 자재가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를 구했을까? 너 누구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차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소년이 답을 알고 있었다. 살인 미수의 배후도 그리고 어쩌면 8년 전 일어난 또 다른 사고의 진실도 한강 다리 밑은 서울에서 가장 음습한 곳 중 하나였다. 시멘트 기둥 사이로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습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년 노을은 그 어둠 속을 마치 자기 집처럼 능숙하게 걸어갔다. 차정화는 명품 구두 굽이 자갈에 걸리면서도 계속 뒤를 따랐다. 여기에요. 소년이 멈춘 곳은 낡은 컨테이너 하나였다. 파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문은 반쯤 녹슬어 삐걱거렸다. 소년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서 희미한 전등빛이 새어나왔다. 차정화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예상보다 깨끗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건축 관련 서적, 구조역학, 물리학 교재들. 10대가 볼만한 책들이 아니었다. 누가 왔니, 노을아? 컨테이너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해진 군용 잠바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손님이신가? 남자가 차정화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해온 사람의 눈빛 같았다.
노숙자 행색이지만 그 안광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를 살려준 아이가 여기 살길래. 차정화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잠시 노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이 아이가 또 누군가를 구했나 보네. 또? 네. 이 아이는 가끔 그래요. 위험을 미리 알아채죠. 진동을 읽는다고 해야 하나 설명하기 어렵지만. 차정화는 소년을 다시 봤다. 노을은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건축 도면이었다. 낡고 구겨진 도면 위로 소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선을 따라가고 멈추고 다시 움직이고 그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다. 차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8년 전 아들 우연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면을 읽었다. 손가락으로 선을 짚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모습. 유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습관이었다. 이 아이 부모는? 모릅니다. 3년 전 겨울에 이 다리 밑에서 발견했어요. 그땐 7살이었죠. 말을 거의 안 했고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을이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 차정화는 계산을 했다. 그럼 이 아이는 8년 전에 태어났다는 말인가? 아들 우연히 죽던 그 해에. 이 아이 특별한 점이 있나요? 노인이 피식 웃었다. 특별하죠. 공간을 읽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건물의 진동, 바람의 흐름, 소리의 반향. 그걸 수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차정화는 천천히 노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여전히 도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가 앉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이 건물 위험해요. 소년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기둥 간격이 불균형해요. 진동이 이쪽으로 몰려요. 하중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 느껴져요. 여기 서면 발바닥이 간지러워요. 진동이 안 맞아요. 차정화는 숨이 멎었다. 우연히 했던 말이었다. 엄마, 이 건물 이상해. 발바닥이 간지러워. 6살짜리 아이가 구조적 결함을 감각으로 알아냈던 그 천재적인 재능. 너 혹시... 차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때 묻은 얼굴 너머로 익숙한 윤곽이 보였다. 눈매, 코, 입술의 곡선. 아들과 닮았다. 아니, 너무 닮았다. 머리카락 하나만 줄 수 있겠니? 소년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 머리를 한 가닥 뽑아 건넸다. 차정화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례지만 이 아이와 무슨 관계신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이 속삭였다.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혹시 모를 일이니 제 명함 받아두세요. 차정화는 명함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다. 차정화 태산건설 회장? 네. 이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정화는 마지막으로 소년을 한 번 더 봤다. 노을은 다시 도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선 위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차정화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컨테이너를 나서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DNA 검사 긴급으로 의뢰해. 그리고 그 아이 신상조사 시작해. 8년 전 병원 기록, 입양 기록, 모든 걸 다 뒤져. 회장님 무슨... 내 아들이야. 우연이가 살아있어. 빗소리가 컨테이너 지붕을 두들겼다.
폭우였다. 한강 다리 밑은 빗물이 새어들어와 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겼다. 노을은 돗자리 위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유태백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 빗물을 막느라 분주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문이 거칠게 열렸다. 노을이 어디 있어? 술 냄새가 진동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여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차정화의 며느리 한지연이었다. 나가세요. 유태백이 막아섰지만 지연은 그를 밀쳐냈다. 저 애 때문이야. 저 애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미쳐버렸다고. 저 애가 우연이래. 말도 안 돼. 지연은 노을에게 달려들었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지연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차분한 눈빛이 지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내가 뭔데? 넌 거지잖아. 우연이는 죽었어. 8년 전에. 지연이 소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소년은 아프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자기 손을 들어 지연의 손등에 올렸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아프세요? 소년이 물었다.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지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술기운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소년의 손목 안쪽에 멈췄다. 점.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지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다 목구멍에서 막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목을 붙잡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틀림없었다. 8년 전 그녀가 몰래 아기에게 남긴 표식. 입양 보낼 아이를 나중에 찾기 위해 몰래 문신펜으로 찍어둔 점. 삼각형 모양의 3개 점. 피부가 자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깊게, 아주 깊게 찍어 놓은 것. 안 돼, 안 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우연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정말 내가 우연이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은 소년을 끌어안았다. 비명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8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교통사고. 아들 우연히 차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뇌사 상태라고 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차정화 회장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재산이 두려웠다. 만약 우연히 식물인간으로 살아남는다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남편 상재는 이미 둘째 아들이었다. 장남이 살아만 있다면 모든 재산은 장남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장비를 끊었다. 몰래 한밤중에. 그리고 죽은 것처럼 처리했다.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았다. 작은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다. 당황한 그녀는 아이를 몰래 입양기관에 맡겼다. 아니, 맡긴 척하고 길거리에 버렸다. 한강 다리 밑에. 한겨울에. 내가 죽였어. 내가 널 죽였어. 지연은 소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때 묻은 얼굴, 마른 볼, 거친 손. 이 아이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용서해줘, 엄마를 용서해줘. 소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작은 손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방, 빗속에서 유태백은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태상건설 회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차정화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다. 노을은 그녀의 손자 차우연이 맞았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8년 동안 거지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이 그 애를 살해하려 했다고? 비서 김 과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비를 끄는 것, 아이를 버린 것, 모든 것. 차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당장 경찰에. 회장님. 김 과장이 황급히 말을 막았다. 상재 이사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고. 뭐? 차정화가 벌떡 일어섰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태백이었다. 회장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차정화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상재 씨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습격했습니다. 저는 묶였고 아이는 끌려갔어요. 위치 추적 중인데 경기도 외곽 폐공장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차정화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경호팀에 지시를 내렸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하지만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다. 상재의 소행이었다. 차정화는 주먹으로 차체를 쳤다. 망할.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차정화가 돌아보니 유태백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노숙자 복장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 6명이 서 있었다. 당신 누구요? 유태백은 미소 지었다. 태백그룹 회장 유태백입니다. 차정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백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철강, 화학, 건설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 그 총수가 왜 한강 다리 밑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자가 3년 전 가출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다가 노을이를 만났죠.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누가 해치려 하는지.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증거가 모일 때까지. 유태백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실시간 위치 추적 지도였다. 빨간 점 하나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 중이었다. 제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함께 가시죠. 옥상에는 검은색 헬기가 떠 있었다. 차정화와 유태백이 탑승하자 헬기는 즉시 이륙했다. 야간 서울의 불빛들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차정화가 물었다. 유태백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노을이는 제게도 손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해치려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헬기는 3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폐공장은 불이 꺼져 있었고 입구에는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다. 유태백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포위해라. 한 명도 나가지 못하게. 헬기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20명, 아니 30명. 모두 유태백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공장을 포위했다. 공장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상재의 목소리였다. 누구야? 어떻게 여기를? 유태백과 차정화가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재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의 옆에는 부하 5명이 있었고 구석에는 밧줄로 묶인 노을이 있었다. 어머니 유태백 회장님. 상재는 뒷걸음질 쳤다. 유태백이 천천히 다가갔다. 차상재 씨. 살인 미수, 유괴, 감금. 죄목이 꽤 많군요.
저는 그냥. 닥쳐. 유태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라.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상제의 부하들은 단 3초 만에 제압당했다. 상제는 무릎을 꿇었다. 차정환은 노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우연아 괜찮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유태백은 상제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 오늘부로 끝입니다. 상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야망은, 탐욕은, 모든 계획은 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유태백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차정화의 저택 정원 한 구석,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붉은 녹은 모두 닦아내고 은빛으로 광을 낸 그 통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햇살이 철판 표면에 부딪혀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한 윙윙 소리를 냈다. 할머니, 이거 왜 여기 놔뒀어요? 우연히, 아니, 이제는 다시 제 이름을 찾은 서준이 물었다. 차정화는 드럼통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잖니.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남았어. 서준은 드럼통 앞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철판에 갖다 댔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8년 전 기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통 앞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자궁 속 같은 안온함이 느껴졌다. 서준아, 밥 먹어야지. 주방에서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지연과 차정화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도마 앞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다. 지연아, 참기름은 이렇게 살짝만. 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 잘했어. 서준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연은 8년 전의 죄를 고백한 후 매일 아침 서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진짜 형벌은 그녀 스스로에게 내린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서준아, 뭘 그렇게 봐? 유태백이 서재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는 이제 서준과 함께 이 저택에 살고 있었다. 차정화의 제안이었다. 노을이를, 아니 서준이를 함께 키웁시다. 우리 둘 다 이 아이의 가족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서준은 일어나 유태백에게 다가갔다. 유태백의 손에는 새로운 건축 도면이 들려 있었다. 오늘 이거 같이 볼까? 새 프로젝트인데 내 의견이 필요해. 정말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유태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로 향했다. 서준이 그 뒤를 따랐다. 서재 벽면에는 수십 개의 건축 모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유태백과 서준이 함께 만든 것들이었다. 이번엔 한강변에 지을 복합문화 공간이야. 구조가 좀 복잡한데 내가 진동 분석을 해주면 좋겠어. 서준은 도면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손끝으로 진동의 흐름을 읽어냈다. 여기 이 기둥 간격이 문제예요. 바람이 불면 공명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역시 내 감각은 정확해. 유태백은 도면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천재야, 서준아. 내 할아버지처럼. 서준은 웃지 않았다. 웃는 법을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가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것만으로도 유태백은 충분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았다. 차정화, 한지연, 유태백, 그리고 서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조합이었다. 피로 연결되었지만 증오로 갈라섰던 가족이 이제는 같은 밥을 먹고 있었다. 서준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지연이 국그릇을 서준 앞에 놓았다. 서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했다. 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맛있어요. 서준이 작게 말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차정화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지연아.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아직도 밤이면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면 자책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준은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드럼통 앞에 섰다. 달빛이 은빛 철판을 비추고 있었다. 서준아. 차정화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서준 옆에 서서 함께 드럼통을 바라봤다. 이 통 안에 내가 숨었을 때 할머니는 정말 무서웠어. 좁고 어둡고 냄새나고 하지만 동시에 안전했지. 이 철판 하나가 너를 지켜줬으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도 지켜줬어요. 이 통이. 차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뭐가? 좁은 곳도 어두운 곳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차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준을 꼭 안았다. 8년 동안 안지 못했던 손자를, 8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를. 서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절대 다치지 않게 할게. 네, 할머니. 멀리 한강에서 배 한 척이 떠가고 있었다. 불빛을 밝힌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다. 서준은 그 배를 바라봤다. 유태백 할아버지가 말했었다. 인생은 배와 같단다. 때론 폭풍을 만나고 때론 좌초하기도 하지. 하지만 다시 띄우면 돼. 다시 항해하면 되는 거야. 서준은 드럼통을 한 번 더 만졌다. 이제 이 통은 무덤이 아니었다. 요람이었다. 그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곳.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기억될 장소. 할머니. 응? 저 웃는 법 배우고 싶어요. 차정화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천천히 배우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방에 불이 켜졌다.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서재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8년을 기다렸고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용서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냈다. 정원의 드럼통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바람이 불자 철판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소리를 냈다. 웅낙고 깊은 울림. 마치 큰 북소리 같았다. 아니, 배가 출항할 때 울리는 백고동 소리 같았다. 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그에게 드럼통은 공포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켜준 수호신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드럼통 안에서 그는 죽지 않았다. 드럼통 안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드럼통은 가족이라는 배를 띄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바람이 한강을 건너왔다. 서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드럼통을 올리고 저택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어설프고 불완전한 미소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웃음이었다. 차정아는 그 미소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연아, 아니 서준아. 이제 행복하자. 우리 모두. 그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한강으로, 도시로,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드럼통 하나가 지켜낸 생명들의 이야기. 용서와 재회와 치유의 이야기. 저택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